엄마가 정리 안 해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나눠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살 김말자라고 합니다. 평생 약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자식들과 재산 문제에 관한 제 경험담입니다.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앞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큰 욕심 없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에 물 주고 꽃들 상태 살펴보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도 하고 그런 일상이 저에게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제가 평생 약사로 일하면서 모은 재산이 좀 있었어요. 약국을 30년 넘게 운영했거든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되었죠. 집도 하나 있고 예금도 좀 있고 그 정도였어요. 자식들은 셋이 있어요. 장남 도연이는 42살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차녀 미정이는 39살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 선우는 35살인데 회사원이고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세 아이 모두 각자 자기 일을 하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완전히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 건강하세요 라든지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안부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점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은근하게 시작됐어요. 엄마, 요즘 어르신들이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는 엄마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식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려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죠?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이런 말들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하면서 얼버무렸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직 정정한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마치 저보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도현이는 엄마, 제가 사업하는데 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미정이는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 일이 힘들어요 하면서 넌지시 암시를 주고요. 막내 선우는 신혼이라서 그런지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전세 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식들이 어려운 것도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왜 하필 제 재산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세 아이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정리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셋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걸까? 혹시 미리 상의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말이에요. 저도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제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자식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원에 나가서 꽃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꽃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는데 그날은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들이 설마 그럴 리야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자식들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뜻을 잇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장남 도현이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일주일에 2번씩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꼭 저녁 시간에 전화해서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효심이 늘었나 보다 싶어서 기뻤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항상 끝에 가서는 자기 사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요즘 건설업계가 정말 어려워요. 자재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큰 계약 하나만 따면 괜찮을 텐데 보증금이 문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어요. 마치 저를 보증금 지원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녀 미정이는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 아이는 예전부터 말이 좀 직접적인 편이었는데 요즘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지난주에 집에 왔을 때도 현관 들어서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 집 정말 크네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이 정도 크기면 꽤 나갈 것 같은데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가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정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혼자 사시기에는 관리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빈집 노리는 도둑들도 많고 차라리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겉으로는 제 안전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집을 처분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30년 넘게 정들어 살아온 집을 말이에요. 막내 선우는 좀 더 교묘했어요. 신혼이라서 그런지 아내와 함께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아이 가지면 자주 놀러 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멀어요. 시내 쪽으로 이사 가시면 어때요? 겉으로는 손주 이야기를 하며 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러면서 슬쩍 요즘 신혼집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전세금도 억 단위로 올라가고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순진하고 착했는데 언제부터 돈 계산부터 하게 됐을까요? 특히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 아이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도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한 일도 없고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자기들을 위한 일인데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너무 뻔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정이의 반응이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상속세도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면 우리가 아니, 엄마가 세금도 적게 내실 수 있고, 세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정말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그것도 우리가라고 하다가 급하게 엄마가로 바꾸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럽더라고요. 선우까지 가세했어요. 엄마, 저희도 이제 다 성인이고 각자 계획이 있잖아요. 미리 확실하게 해두시면 나중에 형들끼리 다툴 일도 없고.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자기들끼리 다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직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세 아이 모두 실망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도현이의 표정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식들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들에게 뭐지? 그냥 재산의 소유주일 뿐인가? 더 충격적인 건 각각의 속마음이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도현이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미정이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선우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욕심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자식들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다고 느낄 때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씁쓸함을 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들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상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셋 다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며칠 후 그런 의심이 현실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된 거죠.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어요. 평소 같으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은 몸이 좀 피곤해서 안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가 되면 오후에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잠이 들려는 찰나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엄마 안 계시나? 차도 없는 걸 보니 어디 나가셨나 봐. 이런 말들을 주고받더니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몇 분간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도현이의 사업 근황, 미정이의 보험일, 선우의 신혼 생활.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엄마 생각은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건가? 미정이가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제가 의심한 대로 이미 상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현이가 대답했어요. 글쎄, 엄마가 계속 피하시니까 솔직히 답답해. 우리가 뭔 나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루시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쁜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재산 분할을 재촉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선우도 가세했어요. 맞아, 형, 나도 정말 답답해. 와이프도 매번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제쯤 확정되냐고 자꾸 물어보거든. 아내까지 개입돼 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까지 제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확정 날짜까지 물어본다니 마치 제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도 참 우리가 무슨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미리 정리해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처분하겠다는데 그게 예민한 반응인가요? 오히려 자식들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그때 도현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정리 안 해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나눠야지. 상속세 문제도 있고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좋은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들은 순간 말이에요. 법적으로 나눈다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고 손끝까지 차가워졌어요. 평생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정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오빠 말이 맞아. 요즘 변호사들도 미리미리 정리하라고 하잖아. 나중에 형제끼리 다툴 수도 있고. 형제끼리 다툰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벌써 서로 다툴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안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벌써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귀가 멍멍했거든요. 그들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충격을 받으면 몸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잠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아이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법적으로 나눠야지. 변호사 상담도 받았다. 형제끼리 다툴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그동안 키우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미 저를 포기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저와 상의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있는 늙은 여자일 뿐이라는 걸요. 그것도 빨리 처분해야 할 골칫거리 같은 존재 말이에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그런데 결과가 이것인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저들 말대로 미리 정리해줘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오랜 친구 한 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같은 처지에 있어 봤을 법한 사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에 이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몸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특히 도현이 생각을 하면 더 속상했어요. 첫째라서 그런지 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의젓하고 효성스러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약국 운영하느라 바쁠 때도 동생들 잘 돌봐주고 엄마 일 도와주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라서 그런지 더 섬세하고 따뜻했었는데 이제는 집값이니 재산이니 하는 말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건강 걱정을 진심으로 해주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 걱정마저도 계산된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막내 선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혼 때는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내 말에만 휘둘려서 엄마는 뒷전이 된 거였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변호사인 이정숙 언니였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분인데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사이거든요. 정숙 언니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상속 관련 일들을 많이 다뤄봤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여성이면서 비슷한 나이라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정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시간 있을 때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바로 무슨 일인데?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정숙 언니 집을 찾아갔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지만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던지 현관에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니가 차를 우려주시면서 말자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많이 안 좋네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특히 법적으로 나누자는 아이들의 말을 전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언니가 잠시 말없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으셨어요. 말자야, 안타깝지만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본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이야.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더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게 더 슬픈 현실이었거든요. 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자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아이들 말대로 미리 나눠줄 생각이야.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그동안은 충격과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실망했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 아이들에게 돈덩어리일 뿐이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자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내 재산을 정말 필요로 하고 고마워할 사람들에게 주면 어때? 무슨 뜻이에요, 언니? 기부 말이야. 너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면서 모은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거지. 그러면 내 돈이 의미 있게 쓰이고 아이들도 정신을 차릴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이들 싸움의 씨앗으로 남겨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언니,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물론이지. 내 재산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 재산을 정말 필요로 하고 고마워할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곳이 많았어요. 제가 약사로 일하면서 봐온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치료비 걱정하는 환자들. 그런 분들에게 제 돈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이들이 제 재산을 그렇게 탐낸다면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제 돈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일 것 같았어요. 다시 정숙 언니에게 연락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상의했어요. 언니는 잘 생각했어, 말자야. 이게 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거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정숙 언니와 함께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기부 서류도 완료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됐거든요.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줄 차례였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저는 새 아이에게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모두 모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평소보다 단호한 말투였는데 아이들은 제가 드디어 상속 이야기를 꺼내려는 줄 알았나 봐요. 도현이가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요? 드디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미정이와 선우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죠. 토요일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가 되면 중요한 일은 대충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 저 아이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말끔히 정리했죠. 1시 30분쯤부터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건 의외로 막내 선우였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왔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새 옷까지 입고 와서는 엄마, 오늘 좋은 날이네요. 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도현이는 2시 정각에 왔어요. 정장까지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는 엄마, 준비 다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 계약하러 온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가장 늦게 왔는데 이 아이는 아예 계산기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엄마, 혹시 계산해야 할 게 있을까 봐서요. 하면서 말이에요.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3명이 다 모이니까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들뜨더라고요. 평소 명절에 모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가족 모임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사업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엄마, 이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도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각자 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준비할 수 있거든요.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도 대출 상담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요. 선우까지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정말 내 결정이 옳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안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기부 완료 서류와 함께 아이들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 오늘 확실히 말해줄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새 아이의 눈이 봉투에 집중되더라고요. 마치 그 안에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방 안의 공기는 정말 팽팽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제가 봉투를 열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산타클로스라도 된 것 같았달까요. 그런데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너희들 정말 이 돈이 필요한 거야? 다른 방법은 없고. 도현이가 바로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사업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미정이도 엄마, 저도 빚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자만으로도 매달 부담이 컸어. 하더라고요. 선우는 엄마 전세금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돈 없으면 집 구하기 어려워요 했고요. 그 대답들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게 돈 이야기더라고요. 저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은 전혀 없고 오직 돈만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알겠어. 그럼 이제 정말 확실하게 말해줄게.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더욱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꺼낸 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기부 완료 증명서와 재단 관련 서류들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미정이가 먼저 물었어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도현이도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평생 중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전 재산은 푸른빛 재단에 기부했다.
그 순간 방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세 아이 모두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도현이었어요. 엄마, 농담이시오. 설마 정말로? 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미정이는 아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선우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서류만 바라보더라고요.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신 차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내 마음이야.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내 전 재산은 푸른빛 재단에 기부했다고 말한 후 정말 몇 초간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세 아이 모두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폭발한 건 도현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기부 서류를 확인하면서 이건 취소할 수 있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고개를 저으니까 더욱 흥분했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정말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정신이 있냐고 묻다니요.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미정이는 울먹이면서 제 팔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자기들 몫이 날아간 것만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선우는 좀 달랐어요. 아예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아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나 봐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물론 충격을 받을 만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 주거나 이유라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도현이가 계속 소리쳤어요. 엄마, 저 혼자 사는 줄 알아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라고 해요? 이미 계약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사업 실패를 어머니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제 빚은 어떻게 해요? 이자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이미 제 재산을 자기들 계획에 포함시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이미 자기들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잠깐 진정하고 들어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제야 새 아이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와 당황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엄마는 지난번에 너희들 대화를 다 들었어. 저는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나누자는 그 말, 변호사 상담받았다는 그 말 전부 다 들었다고.
그 순간 새 아이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분노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깨달았어. 너희에게 엄마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냥 재산을 가진 늙은 여자일 뿐이구나 하고 말이야. 미정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건 그냥 우리가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걱정.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걱정이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몰래 변호사 상담받고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게 걱정이야? 도현이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기부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이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도현아, 미정아, 선우야.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양심이다. 평생 너희를 키우고 사랑으로 돌봐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선우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는 게 훨씬 의미 있어. 그 후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설득하려고 했고, 때로는 울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한 번 마음먹은 일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어요. 도현이는 나가면서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했고, 미정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선우는 그냥 멍한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자식들인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더 이상 아이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크게 실린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컸어요. 그 일이 있고 사흘 후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면에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는 거예요. 은퇴 약사, 수십 년 모은 전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한 일을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사에는 제가 기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상속을 두고 다투던 자녀들, 이웃의 실망과 비난 자초라는 소제목까지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가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소문이 나잖아요. 그날 오후부터 동네 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분은 옆집 김 할머니였어요. 말자야, 신문 봤어.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진심 어린 격려를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는 인터넷 기사로도 올라갔는데
댓글을 보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아이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돈밖에 모르는 불효 자식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산 나누자고 하다니.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뻔뻔하다. 이런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자식들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현이가 운영하던 건설업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현이와 거래하던 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사정하더라고요. 형수님, 도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신문 기사 때문에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제가 실망했다고 해도 아이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도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힘들어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됐대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요.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 사정도 비슷했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미정이한테도 고객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서 보험을 들 수 없다면서 해지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선우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눈총을 받고 상사로부터도 가정교육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세 아이가 모두 함께 집에 왔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당당하던 모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도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미정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돈 이야기만 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우는 아예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어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한 일은 바뀔 수 없어. 엄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현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진짜 후회하는 건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서잖아. 그게 진짜 반성이야? 그 말에 아이들은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만약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지금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게 훨씬 의미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재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제 건강과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진짜 반성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인지를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조용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푸른빛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기부금으로 도움받은 분들의 감사 편지를 전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세상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고 우리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도현이는 결국 건설업체를 정리하고 작은 철물점을 시작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집에 와서 엄마, 이제야 진짜 일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라고 말하곤 해요. 미정이는 보험 일을 그만두고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했지만 지금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엄마, 돈 많이 벌던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우는 직장은 다행히 그만두지 않았지만 승진에는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약이 됐는지 아내와 함께 더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세 아이 모두 예전보다 훨씬 자주 안부를 물어오고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푸른빛 재단에서 초청해서 기부자 감사 모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기부금으로 수술받은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찾아와서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아, 내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할머니는 제 후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며 이제 손자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제가 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원에 앉아 있는데 도현이가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차림으로 와서는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재단 모임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응, 다녀왔어. 정말 보람 있었어. 그러자 도현이가 진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돈 이야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도현아, 엄마가 너희한테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 바른 마음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돈에만 관심을 보이니까 엄마가 실망했던 거야. 네. 엄마 이제 알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남겨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모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냥 순순히 재산을 나눠줬다면 아이들은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은 평생 남는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재산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큰 충격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한 선택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답은 아닐 거예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의 진짜 역할은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아이들 눈치를 보지도 않고 제 돈을 어떻게 쓸까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소식지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싸진 선물을 사오면서도 마지못해 하던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 얼마 전에는 미정이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왔는데 그 작은 선물이 예전에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진짜 남겨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가르침이에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바른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은 평생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제 저는 정말 평안해요. 돈은 사라졌지만 바른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때로는 힘든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